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13일 화요일 KBC의 뉴스와이드 시작합니다. 설 연휴가 끝나고 여야 모두 본격적인 총선 체제에 돌입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부터 지역구 공천 신청자를 대상으로 면접에 들어갔고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주부터 현역 의원 평가 하위 20% 대상자들에게 개별 통보할 예정입니다. 설 연휴 첫날 깜짝 합당을 이룬 제3지대 개혁신당은 오늘 처음으로 지도부 회의를 열었습니다. 총선이 57일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총선 시계가 아주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뉴스와이드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의원 모시고 함께 총선 구도를 짚어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형석입니다. 네, 마침 이제 오늘 출마 기자회견 하셨습니다. 네네. 설 연휴 동안에 이제 고향 또 지역구 둘러보시면서 이런저런 이야기, 이런저런 분들 많이 만나보셨을 텐데 어떤 이야기 제일 많이 들으셨습니까? 저도 설 연휴 전날 8일 날 저녁에 저희 지역구인 용봉동 상가를 저녁에 이렇게 쭉 돌았는데 예전 같으면 이제 시국에 대해서 염려하시고 걱정하시는 이런 말씀들이 많았었는데 이번에는 이게 강도가 좀 틀렸어요. 굉장히 분노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윤석열 대통령의 신년 대담, 특히 이제 파우치 발언이랄지 또 이게 정치 공작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즉 이제 그 가족의 비리에 대해서 이렇게 변명하고 그리고 정상적으로 대담을 갖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시민들이 분노하고 있고 그게 그 민심에 그냥 기름을 부은 것 같았어요.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새로운 개혁신당 말씀을 방금 하셨는데 이낙연 대표에 대한 또 분노도 컸던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민주당 내에서 국회의원도 여러 번 하셨고 전남도지사도 지내고 총리까지 하신 분이 왜 그런 탈당을 하고 민주당 등에 칼을 꼽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시민들의 분노가 굉장히 컸던 그런 지금 민심의 동향이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또 이제 이낙연 전 대표에 대한 분노의 이야기들을 많이 들으셨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네. 윤석열 대통령 이야기 이제 좀 해보겠습니다. 설 연휴 이후로 일단 설 연휴 이후 첫 외부 일정으로 오늘 부산에서 민생 토론회를 했습니다. 민생 토론회라고 하는 게 뭐 이제 여러 각계각층의 의견을 듣겠다 이제 이런 의도이고 또 여러 지역 돌겠다라고 하는 것도 그런 의도일 텐데요. 올 초에 수도권에서 개최했던 민생 토론회를 앞으로는 이제 영남 또 충남 뭐 이렇게 전국을 돌면서 개최하겠다 대통령실이 이렇게 계획을 밝혔거든요. 이 소통에 대한 의지를 새롭게 보인 걸까요? 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보십니까? 근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하고 있는 이런 그 소통의 방법들은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이것은 누가 봐도 약속 대련 아닙니까? 필요한 사람들을 필요한 질문지를 주고 또 필요한 답변만 하는 이런 식의 대담을 국민들이 대통령이 소통한다 이렇게 보지는 않는 것 같아요.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무엇이 두려워서 지금 자꾸 이런 방법에 국민 소통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멀쩡한 청와대 놔두고 용산으로 나올 때 윤석열 대통령이 했던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청와대는 너무 구중궁궐이어서 권위적이고 소통이 쉽지 않다. 그래서 자기는 용산에 가서 워싱턴 DC에 있는 그런 미국 백악관처럼 도스태핑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실질적으로 도스태핑도 6개월 정도 하다가 바이든 날리면 사건 나온 뒤로 그냥 안 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제가 볼 때는 국민들을 대통령이 두려워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의 소통 방법은 저는 국민들이 전혀 납득하지 않는다 이렇게 봅니다. 네. 자, 더불어민주당 이야기 또 해보겠습니다. 공천심사 일정이 이제 국민의힘보다는 좀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 연휴 전에 일단 뭐 1차 컷오프 발표도 있었는데요. 지난주에 이제 광주 전남 18개 선거구 중에 광주 동남갑, 또 북구갑, 북구을 이렇게 세 곳은 경선 대진표가 이제 확정이 됐습니다. 세 곳 모두 현역 국회의원과 도전자 간의 1대1 경쟁 구도가 만들어졌습니다. 의원님께서 이제 지역구가 광주 북구을이기 때문에 여기도 이제 경선이 결정된 상황이죠. 자, 뭐 지금 그 임혁백 공천관리위원장도 이제 그날 발표를 했고 이제 여러 이야기했습니다. 일단 이제 경선 대진표가 짜졌는데요. 일단 여기 이제 그 계속해서 이제 발표들이 날 텐데 이 공천 과정에 대해서 이제 좀 어떻게 이제 진행이 될 거라고 예상을 하시는지 좀 우선 지금 그 컷오프 20%를 발표하기 전에 1차 경선제를 먼저 좀 발표를 했어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광주 북구 갑과 을 그리고 동남 갑 이렇게 이제 세 군데를 먼저 1차 경선적으로 발표를 했는데 발표 난 이곳들은 아마 19, 20, 21일 날
경선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근데 과거에는 이 경선의 날짜들을 지역별로 이렇게 잡았었거든요. 그래서 호남 지역은 좀 늦게, 그리고 이제 수도권 같은 경우는 경쟁이 치열하니까 여야 간에 그런 데는 좀 일찍 이렇게 후보를 확정하는 방법들을 취했었는데, 이번에는 전국을 전체적으로 이제 개별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을 아마 선정을 해서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것은 과거에 했던 방법보다는 보다도 효율적인 것 같아요. 광주를 한꺼번에 하는 것보다는 각 지역마다 8개 지역에 지금 후보들 간의 경쟁력이나 또는 필요성에 따라서 먼저 이렇게 후보를 확정해 주는 이런 방법들은 저는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앞으로 이제 2차 경선 지역 발표하기 전에 아마 컷오프 대상들이 발표가 날 것 같고, 그리고 아마 3차, 4차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경선 순차적으로 경선 지역들이 발표가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해찬 대표 시절에 만들었던 시스템 공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당의 역사들이 누적돼 있고 축적돼 있기 때문에 지금 같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개선점들과 함께 전반적인 민주당의 그 경선의 룰은 국민의힘보다는 좀 더 발빠르게 지금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공천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시스템 공천이라고 하는 점 이제 강조를 해주셨고, 이제 공천의 일정이 이제 보다 좀 효율적으로 진행이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제 공천 과정에서 이제 또 뭐 이렇게 뭐 조용히 지나가는 공천이 어디 있겠습니까만은 이명백 공천관리위원장의 발언이 이제 또 한번 논란이 됐습니다. 윤석열 검찰 정권 탄생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들은 좀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달라 해서 이 속뜻이 무엇인가 파장도 이른 것 같고, 그래서 뭐 친문이냐 뭐 친명이냐에 따라서 또 다툼도 있는 것 같고, 의원님께서 이 발언 어떻게 보셨습니까? 대통령 선거에서 패배하면 늘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책임론이 나옵니다. 저도 2008년에 저희들이 이제 이명박 정권 탄생을 만들어 주고 나서 2008년 총선할 때 저도 공천 심사를 받았는데, 그때 저한테 공천 심사위원이 질문 던진 게 이제 노무현 대통령 비서관 경력이 있으니까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래서 제가 수평적 리더십을 갖고 계신 분이다 이렇게 답변했는데, 바로 한 분이 수평적 리더십이요 이렇게 하면서 저하고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그만큼 이제 책임론에 대한 시시비비를 이제 가리고 싶은 부분은 있겠지만, 저는 이 경선 과정에서 공천할 때 개인적인 책임을 묻기에는 저는 좀 이건 심하지 않는가 싶어요. 그래서 누가 전체적인 부분에 대한 책임이 있는 것이지 개인들에 대한 책임을 묻기에는 조금 다소간의 무리가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보다는 각자 후보들의 경쟁력, 그리고 또 참신성, 개혁성 이런 부분을 가지고 공천 심사를 해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예. 네. 자, 좀 전에 이제 윤석열 정권 탄생에 대한 책임론이 불거졌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 또 자유로울 수 없는 분이 있습니다. 이제 바로 오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신당 창당 계획을 밝혔습니다. 총선 참여를 공식화하면서 조국 전 장관이 이제 본격적으로 정치 참여를 선언한 것인데요. 오늘 부산에서 기자회견했습니다. 그 발언 내용 듣고 오겠습니다. 4월 10일은 무도하고 무능한 윤석열 정권을 심판할 뿐만 아니라 복합 위기에 직면한 대한민국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계기가 되어야 합니다. 완전히 다른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시민들과 함께 행동하고자 합니다. 무능한 검찰 독재 정권 종식을 위해 맨 앞에서 싸우겠습니다. 인기에 연연하지 않고 국가 위기를 극복할 대안을 한 발 앞서 제시하는 정당을 만들겠습니다. 네. 방금 이제 뭐 듣고 오신 것처럼 윤석열 검찰 정권에 대한 견제, 비판, 또 맞서 싸우겠다, 그리고 뭐 발빠르게 대안을 내놓는 정당을 만들겠다 이렇게 포부를 밝혔습니다. 어제 이제 노무현 대통령 묘소 참배를 했고 문재인 전 대통령도 만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뭐 신당 창당하겠다는 의사도 밝혔고 문 전 대통령도 불가피한 부분을 이해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는데요. 민주당 입장에서 좀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조 전 장관이 창당을 실제로 해버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좀 이 상황들이 좀 흘러가야 좀 민주당 입장에서는 좀 덜 껄끄럽게 될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조국 장관 입장에서 보면 저는 조국 전 장관인 이 시대적인 역할을 할 필요는 있다 이렇게 봅니다. 특히 방금 이제 조국 장관도 이야기를 했지만 검찰 독재 정권을 종식시키기 위해서 불쏘시개가 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아마 우리나라 검찰 수사 역사에 윤석열 검찰과 한동훈 검찰 체제에 크게 보면 두 개의 흑역사가 저는 있다 이렇게 보는데요. 첫 번째는 대장동 수사는 저는 이렇게 봅니다. 360번의 압수수색을 한 사건 어디에 있겠습니까? 특히 조국 장관에 대한 수사도 온 집안을 탈탈 털었지 않습니까? 풍비박산이 났죠, 집안 자체가. 그래서 별건 수사에 압수수색에 그렇기 때문에 조국 장관이 하려고 했던 검찰 개혁에 대한 어떤 이제 반혁명이 일어났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조국 장관의 저는 시대적인 역할은 있다고 보는데 이제 문제는 저희 민주당에서 생각할 때 조국 장관이 지금 사법적인 리스크를 안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2심까지 이제 실형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어쨌든 저희들이 총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게 조국 장관이 신당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또 저희들 지금 이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하기 위해서 통합 비례 정당을 만들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이제 합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지도부에서 많은 고민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당 지지율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지도부가 나름대로 평가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네. 자, 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가 설 연휴 이후에 현역 의원 평가 하위 20% 대상자들에게 포함됐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개별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인 일정이 아직 나온 건 없는 것 같은데요. 구체적인 일정이 좀 잡혔는지도 좀 궁금하고 공천 심사가 지금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이제 발표가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현역 의원분들 중에서는 좀 반발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기류가 있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반발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지금 발표가 안 됐기 때문에 다들 불안할 겁니다. 이제 저희들은 1차 경선 지역 대상자는 공심위에서 이야기할 때 컷오프 20%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1차 경선 지역으로 확정된 의원들은 조금 안심하고 있지만 아직 지금 발표를 안 했기 때문에 2차 경선 지역이나 또 나머지 의원님들께서는 굉장히 긴장하고 있고 또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이의 신청 기간은 주겠지만 이유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잘 안 하거든요. 공심위만 이걸 또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컷오프 20%가 발표된다 할지 또 10% 컷오프 발표되면 일부는 저는 반발이 있을 거라고 봐요. 근데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총선 치르는 과정에서 그런 반발을 지도부가 그리고 또 공심위가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또 능동적으로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그런 반발들을 또 잠재울 수 있고 하는 역할들을 또 해야 되는 게 저는 지도부와 공심위의 역할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일부는 반발이 당연히 있을 수 있다. 대신 거기에 대한 대처를 지도부가 잘해야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네. 자, 이제 선거철만 되면 항상 또 나오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물갈이론, 흔히 말하는 물갈이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특히나 이 광주 전남 지역은 민주당의 어떻게 보면 텃밭이라고 불리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 물갈이론에 대한 입장이나 이런 건 좀 미묘하게 좀 다르고 좀 더 예민하게 받아들여지는 것 같습니다. 역대 보니까요, 광주 전남 현역 의원의 물갈이 비율이 16대 61%, 17대는 66%, 18대 52%, 19대는 35%, 20대는 47.3%, 그리고 지난 총선이었죠. 21대에는 무려 83%가 의원이 교체가 됐습니다. 이제 물론 그 전에 국민의당이 한번 휩쓴 적도 있고 이제 여러 가지가 좀 있는데요. 자, 이번 총선에서 이런 또 물갈이에 대한 요구 혹은 요청 그리고 또 그것에 대한 반발 또 거기에 대한 비판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총선에서 어느 정도 비율로 좀 이 물갈이가 될까요? 그런 거에 대한 제가 이게 점쟁이가 아니어서 몇 프로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대개 절반 정도는 교체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 20대 총선에서 83%였나요? 83% 교체됐다고 말씀하셨는데 21대 총선은 좀 특수 상황이었죠, 당시에. 20대 총선에서 저희 더불어민주당 2016년 선거 때입니다. 저도 출마를 했었는데 광주 전남에서 이계호 의원 한 분 살아남고 다 졌지 않습니까? 지금도 이제 기억이 생생한 게 이계호 의원이 의총장에서 저 혼자 살아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눈물을 흘렸던 기억이 있는데 다시 이제 그 안철수 신당에 대한 그리고 또 안철수 대통령에 대한 그런 혹세무민에 좀 현혹됐던 그런 판단들이 다시 이제 촛불혁명과 문재인 대통령이 탄생하면서 21대
총선 때는 더불어민주당이 지역에서 이제 석권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83%의 교체율을 보일 수가 있는데 이번에는 이제 그렇게 큰 어떤 변화들은 역동성을 갖는 원인 이런 것들은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아무래도 이제 현역 교체론과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 봤을 때 절반 정도 저는 교체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예. 네. 지금 또 총선을 앞두고 또 하나의 큰 이슈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제3지대 신당, 그러니까 제3 정치 세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설 연휴 첫날 제3지대 4개 신당이 이낙연, 이준석 공동대표 체제의 개혁신당을 합당을 했습니다. 개혁신당으로 합당하자 이렇게 합의가 됐는데요. 이거 합당될 줄 아셨습니까?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저도 굉장히 합당이 어려울 거다 이렇게 예상을 했었는데 합당이 됐어요. 네, 합당이 됐는데 보니까 저는 후폭풍이 만만치 않다고 봅니다. 합당과 관련돼서 지금 보니까 이준석 개혁신당에는 탈당하겠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넘쳐나고 있고 특히 당이라는 게 제가 생각할 때는 정체성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저희 더불어민주당만 해도 강령의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정당, 중도 개혁 정당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근데 이낙연 그 대표의 정당, 뭐 미래개혁신당인가 그랬잖아요. 근데 이 당 이준석 신당 여기에 이제 금태섭 그리고 또 이원욱 뭐 조홍천 이런 그 4개 정당이 지금 혼합돼 있어서 특히 제가 볼 때는 이번 총선을 위한 어떻게 보면 이합집산이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후폭풍이 클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어서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자, 어쨌든 뭐 이게 합당에 대해서 반신반의했는데 어쨌든 합당이라는 게 됐고 그래서 이제 총선에 올인하는 모습으로 가고 있는데 자, 이게 국민의당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아까도 잠깐 이야기하셨지만 2016년 20대 총선에서 광주 전남 18석 중에 17석을 그 당시에 국민의당이 차지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제3당이 이 아주 뿌리가 민주당에 대한 뿌리이기도 하지만 여기가 제3당이 뭐 꼭 실패할 법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고 제3지대 지지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실제로 그렇다면 이 제3지대 신당이 이번 총선에서 광주 전남 지역에서 어느 정도나 영향력을 미칠까 이걸 또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는 아마 제3신당의 광주 전남 영향력은 굉장히 미미할 거다 이렇게 봅니다. 저는 3가지 그 이유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첫 번째는 대개 이 제3지대 신당이 지지를 받으려면 호남에서 지지세가 있어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첫 번째가. 두 번째는 제가 볼 때는 유력한 대선 주자가 있어야 됩니다. 대통령 후보가 있는 정당. 과거 2016년에도 안철수 국민의당이 그렇게 압승했던 이유도 안철수라는 대선 후보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대통령 후보가 강력한 대통령 후보가 없는 정당은 쉽게 인정받기 어렵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아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 신당 자체가 당의 어떤 정체성을 갖고 개혁성을 갖고 만들어진 신당이 아니고 총선을 앞둔 이합집산한 신당이기 때문에 이 3가지 측면에서 볼 때 제3지대 신당 호남 광주 전남에서 지지받거나 인정받기는 어렵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일단 뭐 그 제3지대 세력 그 개혁신당이 호남에서 눈에 띄는 성과를 거두기는 어려울 거라고 분석은 해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름이 갖는 중량감 또 그런 정치적인 행보가 갖는 중량감 때문에라도 이낙연 전 대표의 행보는 좀 주시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은 이제 좀 부정적으로 해주셨지만 실제로 이제 이낙연 전 대표가 민주당을 탈당하면서는 제3지대 세력을 규합하면서 나는 불출마하겠다라고 했다가 통합 논의 과정에서 이제 당 안팎의 요구가 있으니까 고려해 보겠다라고 했다가 최근에 이제 광주를 와서는 출마한다면 광주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겠다.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이제 좀 발전이 됐는데 워딩이 뭐 사실상 뭐 나간다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도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가 나오더라고 하더라도 역시 고전할 것이다라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으신가요? 저는 이번 추석 민심을 이렇게 둘러봤을 때 이낙연 대표가 광주나 전남에서 출마한 경우에 굉장히 체면을 구길 거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많은 분들이 거의 대다수가 민주당을 탈당했던 부분 그리고 윤석열 정권을 심판해야 될 지금 이 시기에 민주당까지 이렇게 싸잡아서 비난하고 하는 부분이 과거의 이낙연 대표 모습이 맞느냐 하는 비판이 많기 때문에 여기에서 출마하면 더 체면만 구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네. 자, 거대 양당이 이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맞춰서
위성정당 창당을 사실상 이제 공식화한 상황입니다. 원래부터 이제 병립형을 주장했던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병립형으로 돌아가는 것이 무산이 되니까 바로 위성정당 창당에 나섰고, 그다음에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지도부 결단,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결단으로 다른 소수 정당 그리고 또 진보 정당들과 함께 꾸리는 비례정당을 준위성정당이라고 표현하면서 그 길을 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개혁신당은 비례대표 의석을 만들기 위한 위성정당을 만들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거대 양당과 좀 다른 스탠스를 보이는 것인데, 또 그렇다고 해서 뭐 사정이 똑같은 건 아니지만 어쨌든 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참신하게 보는 시선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개혁신당이 이제 위성정당을 만들지 않겠다는 것은 저는 참신하게 보면 안 될 거라고 봐요. 개혁신당은 위성정당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하면 우리 국민들께서 아시다시피 이건 등가성, 표의 등가성 그리고 비례성을 맞추기 위해서 하는 거지 않습니까? 저희 당이나 더불어민주당이나 국민의당은 불가피하게 위성정당을 만들 수밖에 없는 게 지역에서 얻는 의원 의석수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비례를 얻을 수 있는 실익이 없죠. 근데 개혁신당 같은 경우는 위성정당을 만들 실익이 없는 거죠. 지역에서 당선 가능성이 있는, 즉 지역 의석을 많이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개혁신당이 연동형 비례제가 도입됨에도 불구하고 위성정당을 만들지 않겠다. 이것은 저는 개혁적인 모습으로 비추는 게 아니고 불가피하게 만들지 않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연 때문에 그런다, 사유 때문에 그런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고요. 특히 이제 저희들이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이번에 통합 비례정당을 만들겠다. 또 이재명 대표께서 지난번 광주를 방문하셔서 5.18 민주유문 앞에서 이제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준위성정당을 만들 수밖에 없는 불가피성을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어쨌든 저희들은 국민의힘에서 위성정당을 만들기 때문에 이것을 그대로 방치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할 수 없이 시민사회와 또 개혁적인 소수정당과 아우르는 이런 통합 비례정당을 만들 수밖에 없는 그런 불가피성을 또 우리 광주 전남 시도민들께서 이해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광주 전남 지역에서 이제 총선 앞두고 있는 국민의힘 이야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이게 뭐 국민의힘에서 그리고 국민의힘 안에서도 그나마 이쪽 지역에서 높은 지지를 받았던 또 정치인들이 개혁신당으로 빠져나가면서 국민의힘의 호남에 대한 영향력이 낮아지는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등장을 하면서 또 일부에서는 괜찮은 지지를 얻고 있는 모양새가 돼버렸습니다. 국민의힘이 일단 광주 전남 시도당이 1차 후보 공모에서 광주는 8곳 중에 5곳, 전남은 10곳 중에서 7곳의 후보를 모집했다고 합니다. 2차 공모를 통해서 나머지 선거구에도 모두 후보를 출마시킬 계획이고 인재 영입을 통한 전략 공천도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발표를 한 상황인데요. 국민의힘이 호남 지역에 쏟는 서진 전략이라고 이제 그런 표현을 했었죠. 네네. 이번에 어느 정도 성과가 있을 수 있을까요? 성과가 나올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지금 국민의힘이 서진 정책을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만은 100% 저는 실패한다 이렇게 봅니다. 이 총선과 관련돼서 가장 국민들이 관심 있게 보는 것은 대통령의 행보거든요. 대통령의 행보인데 윤석열 대통령께서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게재하겠다 계속 이야기를 하면서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와서 이제 그 이야기는 했지만 제가 와서는 전혀 진정성이 없는 것 같아요. 특히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떨어지면 어디를 찾아가죠? 대구 서문시장을 갑니다. 그리고 거기 가면 저는 여기 오면 힘을 받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무리 말로는 선진정책 하겠다고 하지만 광주 전남 시도민들이 그 진정성을 믿겠습니까? 믿지 않는다고 보고 있고요. 특히 윤석열 정권 탄생하고 나서 호남 인맥들의 이 배제, 홀대, 이건 엄청난 수준입니다. 예를 들어서 윤석열 정권 탄생과 함께 호남의 장차관, 호남 출신의 장차관 거의 찾기 어려웠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지역적인 안배나 이런 부분들을 하면서, 그리고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보이면서 호남의 민심을 얻겠다, 서진정책을 하겠다 이러면 광주 전남 시도민들이 믿을 수는 있겠지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행보로 봤을 때는 전혀 이 부분은 실패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자, 오늘 뭐 이제 시간이 뭐 거의 다 됐습니다만 마지막으로 그래도 의원님 지역민들께 한 말씀 하는 거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예.
설 명절 보내시면서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분노하시는 시민들이 많으셨는데요. 이번 총선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이든을 날리면이라는 정권입니다. 명품백을 파우치라고 하고 있고요. 독도도 영토 분쟁 지역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홍범도 장군은 육사에서 퇴출됐습니다. 이 정권 이대로 놔둬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오는 4월 10일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는 그런 큰 결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광주시장 시도민께서 더불어민주당의 많은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늘 건강하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이형석 의원과의 이야기는 여기까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광역방송센터입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어제 경남 김해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과 양산 문재인 전 대통령을 잇따라 예방한 뒤 윤석열 정권 종식의 불쏘시개가 되겠다며 신당 창당을 선언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창당 불가피성을 이해한다며 많은 국민으로부터 사랑받기를 기대한다고 조 전 장관의 힘을 실어줬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비례연합정당에 조국 신당이 합류하게 될지 관심인데 공천을 둘러싼 이런저런 잡음과 논란에 대해 이재명 대표는 가용 가능한 모든 자원을 동원해야 한다며 단결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의도 초대석 박용진 민주당 의원과 관련 얘기해보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예, 오랜만에 뵙습니다. 설 연휴 지역민들 많이 만나셨을 텐데 뭐가 제일 화두던가요? 대통령을 향해서는 네. 엉망진창, 그야말로 실망이 이제 크다 이 네. 말씀이고요. 특히 설 전에 그 KBS와의 그 대담을 통해서 아주 네. 제한된 약속 대련 비슷한 네. 그 인터뷰를 신년 대담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국민들로서는 대단히 실망을 한 게 분명하고요. 민주당에 대해서는 그래도 믿을 구석은 야당, 민주당뿐인데 민주당이 좀 전열 정비 좀 제대로 하고 내부적으로 좀 시끄러운 것 좀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제일 많았습니다. 민주당 얘기부터 해보면은 이제 19일부터 사흘간 공천 경선 투표를 한다 그러고 이달 말쯤에는 얼추 다 발표를 할 것 같은데 근데 계속 친문 불이익, 비명, 학살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는데 이게 실체가 있는 얘기인가요? 그냥 하는 말인가요? 이게? 사실 크게 보면 선거 때마다 나오는 얘기이기도 하고요. 네. 특히나 민주당이 그 지난 지방선거를 크게 한번 이기고 크게 한번 져서 네. 이른바 선거 자원들이 많아요. 도전자가 많고 또 대통령실이라든지 정부 요처에서 네. 각 부처에서 이렇게 활동하시던 분들도 많기 때문에 인재가 많습니다. 그 인재들끼리의 갈등, 그냥 단순 경쟁 이것만 상관이 없는데 그분들이 어떻게 보면 공천 다툼, 자리 다툼을 하면서 줄서기, 네. 개파 정치 이런 것들을 좀 등에 업으려고 하면서 생겨나는 자본들인데 서로 자제해야 될 측면이 많다고 봐요. 공천 다툼, 개파 정치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른바 비명 자객 공천 얘기도 단어가 좀 그렇긴 한데 나오긴 하고 당장 그 의원님 지역구에도 정봉주 전 의원이 박용진 잡으러 왔다 이렇게 네, 지금 예. 대놓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 이런 건 어떻게 보세요? 자객 공천 이런 거는? 원래 자객은 은밀하게 숨어들어야 되는데 온 동네 떠들고 오는 자객은 무슨 자객인가 하는 생각이 들기는 하죠. 그래도 저는 아무리 당내 무슨 줄서기, 개파 정치, 패거리 정치가 횡행을 한다 하더라도 당원들과 지역 주민들을 믿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장 오늘 아침에 네. 관련된 여론조사가 저희 지역에 이제 처음 여론조사가 발표가 됐는데 네. 김어준 씨가 주도하는 여론조사 기관 꽃에서 발표를 했고요. 제가 37.6, 정봉주 전 의원이 17.8 정도의 지지율을 받아서 적합도 지지를 받아서 한 20% 정도의 차이가 나는 걸로 발표가 됐습니다. 네. 그 여론조사만 믿을 수는 없죠. 그러나 지역 주민들의 마음, 당원들의 선택의 어떤 축들은 이렇게 개파 정치와 무관하게 또 자객 공천 논란과 무관하게 네.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김어준 씨는 그 정봉주 전 의원이랑 낙는 꼼수다, 낙검수 같이 네, 하고 낙검수 때 같은 멤버죠.
되게 가까운 사이로 알고 있는데 여론조사는 의원님이 훨씬 뭐 20% 정도 앞서는 걸로 나왔다고요? 예, 뭐 최근까지 같이 두 분이 방송도 하신 걸로 네. 이제 알고 있는데요. 여론조사를 설마 하니 친소관계로 진행하지는 않을 테고 네. 여론조사 데이터에 대한 분석과 해석의 문제인데 지금 수치는 분석과 해석을 좀 뛰어넘는 수준이지 않겠나 하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여론조사를 가지고 네. 그 유불리를 할 수는 있습니다만 당원과 유권자를 믿고 지역 주민들을 믿고 정치인들은 미래를 향해서 나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여론조사 표본 오차 같은 거는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를 참조하면 되고 중구 성동갑 출마 선언한 임종석 문재인 대통령 예. 비서실장 같은 경우도 지금 뭐 불출마해라 마라 뭐 아니면 뭐 험지로 나가라 마라 이렇게 막 논란이 많은데 이런 논란은 뭐 친문이니 뭐니 뭐 이런 논란은 왜 계속 나오는 건가요? 저는 친문, 뭐 친명 네. 근데 이렇게 되면 정말 선거는 어려워지고 다 죽을 수도 있다. 지금은 그 친명, 비명 뭐 할 것 없이 네. 또 친문, 뭐 친명 할 것 없이 이기는 사람이 나가야 돼요. 이기는 선거를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네. 그러면 이 사람이 이 지역에 맞냐 틀리냐 뭐 다른 잣대가 아니라 이길 수 있냐 없냐 이것만 가지고 판단하면 된다고 저는 봅니다. 저는 네.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옥새 파동이 네. 그 저희 민주당한테 일당을 만들어준 최대 공신이라고 봅니다. 그 개파 정치가 다 그렇게 된 거 아니겠어요? 그때 그렇게 돼서 대통령 탄핵까지 이어진 거라고 네. 하는 점을 우리는 타산지석 삼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일각에서는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는데 의석수가 설령 뭐 조금 줄더라도 확실하게 이재명 사람들로 당을 꾸리는 게 향후 당 운영이나 차기 당대표 선거에서 뭐 유리하지 않겠냐 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지적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거는 어떻게 그게 무슨 뭐 못 먹어도 고 이런 것도 아니고 그 지더라도 내 편만 챙긴다. 그거 저 정말 무덤을 파는 일을 내부적으로 나와서는 안 되는 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민주당도 죽고 이재명 대표도 죽습니다. 그렇게 되면. 네. 그러면 우리 민생도 죽고 대한민국도 죽습니다. 여러 지표, 여론조사의 흐름, 민주당한테 썩 좋아 보이지는 않거든요. 지금 위기감을 가지고 대처해야 될 상황이고 정말 아니한 얘기죠. 선거는 지더라도 내 것만 잘 챙기면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민주당의 최대 역적입니다. 그런 분들 네. 가까이 두시면 안 됩니다. 민생도 살리고 민주당도 살리고 이재명도 살리는 길은 지금 단결해서 선거를 승리하는 길 그거밖에 없습니다. 다 죽는 길로 가면 안 된다. 뭐 그렇습니다. 그런 말씀인 거네요. 조국 전 장관 어제 무도한 윤석열 검찰 정권 종식의 불쏘시개가 되겠다. 뭐 심판도 아니고 종식이라는 표현을 쓴 게 상당히 눈에 띄던데 일단 신당 창당 어떻게 보시는지요? 민주당으로서는 아주 난제가 생긴 겁니다. 만일에 조국 장관의 신당에 대해서 방치하거나 혹은 받아들이거나 네. 하게 될 경우에 그 이른바 우리가 어렵게 건너왔다고 생각했던 그 조국의 네, 사태, 강. 조국의 강 이런 부분을 다시 되돌아가는 문제가 될 수도 있거든요. 우리 중도 확장행위 이번 선거의 가장 큰 핵심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조국 전 장관의 신당을 어떻게 판단하고 네. 거리 관계를 어떻게 둘 거냐는 그야말로 당대표와 지도부에게 달려있는 문제라고 저는 봅니다. 이리 가도 힘들고 저리 가도 힘든 지금 뭐 상황이 됐거든요. 단결해야 되는 상황인데 분열로 나타나게 될 거냐. 중도를 얻어야 되는데 중도를 잃는 결과로 나타날 거냐. 조국강으로 다시 돌아가는 결과가 될 거냐. 요 사이에서 얻고 잃는 것들에 대한 고민을 좀 깊게 하셔야 될 시기라고 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뭐 민주당 안에서 함께 정치할 수 있으면 좋았겠지만 뭐 그것이 어려운 상황이면 신당 창당하는 불가피성 이해한다. 뭐 이러면서 검찰 개혁을 비롯해 더 잘할 수 있는 것으로 민주당의 부족한 부분도 채워내면서 민주당과 야권 전체가 더 크게 승리하고 더 많은 국민으로부터 사랑받기를 기대한다. 이거는 결국 이재명 대표한테 조국 신당이랑 같이 가시라 뭐 이런 메시지 아닌가요, 이거는? 그 얘기는 제가 볼 때는 민주당과는 다른 정당으로 야당의 목소리 또 민주당이 집중하지 못하는 야권의 역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상징적인 역할과 지지자를 모으는 역할을 해다오라고 하는 말씀인 것 같고요. 제가 아까
조국 신당에 대한 우리의 판단에 대해서 네. 저는 난제라고 표현을 했고 우리한테 어려운 문제예요. 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냉철한 판단은 당대표가 하는 수밖에 없죠. 그 당대표가 그 부분을 좀 들여다보고 정말 예민한 저울을 들고 이 문제를 좀 바라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은 뭐 조국 신당에 대해서 뭐 법정 구속될까봐 그러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한마디로 그냥 약간 코웃음 비슷한 걸 치는데 그건 어떻게 보셨나요? 바본가요? 뭐가 어떻게? 그분도 법률가고 검사까지 네. 하셨고 법무부장까지 하셨는데 법정 구속 끝나고 면하고 나와서 그 얘기 하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 갑자기 법정 구속 피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얘는 그 뭐 바보가 아닌데 하면 그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소급해가지고 적용하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네. 그 비아냥도 정도껏 하셔야 되고요. 여당 대표, 야당 대표가 상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네. 그 비아냥은도 일정한 선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앞뒤가 맞아야 되고 또 법정 구속을 피하려고 저렇게 얘기했다라고 하는 얘기는 비아냥도 아니고 앞뒤도 안 맞고 그냥 좀 그래요. 그래서 제가 아까 네. 바본가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한동훈 위원장을 뭐 제가 변호하는 건 아니지만 이런 취지인 것 같은데 지금 1, 2심에서 어쨌든 실형이 나왔는데 법정 구속은 피했는데 이제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이 나면 법정 구속이 돼야 되는데 국회의원이 되면은 어쨌든 뭐 재판을 뭐 늦추거나 미루거나 해서 그 시기를 좀 뭐 늦춰서 최대한 뭐 버텨보자는 거 아니냐 뭐 그렇게 냉소를 한 것 같기도 한데 그 예. 사법부에 차라리 그러면 사법부에 예. 그 대법원장도 대통령 임명하셨잖아요. 사법부에 좀 빠른 판단 이런 것들을 촉구하는 게 맞죠. 그 되도 않는 얘기 해가지고 국민들한테 네. 괜히 한 소리 들으실 필요는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저는 그 뭐 대한민국 사법부의 판단이 최종적으로 나면 최종심 이후에 뭐 법정 구속을 됐든 그 처벌을 피해갈 길이 어디 있습니까? 뭐 그런 얘기로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한동훈 위원장 또 이런 말도 했는데 국회의원이 절대 될 수 없는 조국 씨 같은 사람이 조국 씨라고 하면서 뭐 국회의원이 될 수 있는 제도다. 이거를 이재명과 여기는 저기 뭐 호칭도 아예 빼고 그냥 이걸 이재명과 민주당이 만든 것이다. 뭐 이렇게 준연동형 비례제 유지 자체를 문제 삼아서 이재명 대표랑 조국 전 장관을 싸잡아서 뭐 비판을 하던데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게 뭐 정치개혁이 국회의원 뭐 숫자 줄이는 거 국회의원 세비 삭감이라고 하는 낡고 후지고 포퓰리즘적이고 네. 한 얘기만 늘어놓더니 이제는 뭐 입만 열면 상대당 비방하고 또 자신과 정치적인 대립국의 구도에 네.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렇게 폄하하는 거 별로 좋아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마 그 한동훈 전 장관도 한동훈 지금 비대위원장도 그 큰 꿈이 있으신 분 아니겠어요? 네. 뭐 그러면 거기에 좀 걸맞게 언어와 행동을 좀 쓰시는 것이 맞겠다는 조언의 말씀을 드리고요. 네. 선거 때 말이 거칠어지죠. 그러나 적어도 그런 선은 좀 잘 지켜주시는 국가 지도자 역량을 좀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제는 뭐 영화관에서 청바지 운동화 신고 이승만 전 대통령 생애 다룬 건국전쟁 이런 다큐멘터리 보고 뭐 상당히 높게 평가하고 오늘의 대한민국을 뭐 만드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는 취지로 얘기도 하고 그런데 뭐 꼭 이기고 싶다고 지금 민주당한테 하고 일련의 행보 총체적으로 어떻게 보고 계신지 아니 궁금해요. 뭐 건국전쟁 만일에 제가 이제 좀 시간이 되면 네. 가서 볼까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정치인은 균형 감각을 가지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정치인은 나 좋다라고 하는 얘기만 들을 게 아니라 나 비판하는 얘기도 좀 들을 줄 알고 그 균형을 잘 맞추는 게 중요하거든요. 네. 김대중 대통령 존경한다고 하셨으니까 길이의 김대중 다큐멘터리도 좀 보시죠. 그리고 조금 더 뭐 권한다고 한다면 이승만 전 대통령과 관련된 막 100년 전쟁인가 네. 하는 비판적인 다큐멘터리도 한번 보시고요. 균형을 좀 맞추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게 자꾸 한쪽 진영만 쏠리고 점점 유튜버들이 쓰는 단어와 그들의 시각으로 이동해 가고 있는 건 매우 안타깝습니다. 한동훈 검사 네. 시절에 가지고 있었던 균형 감각 뭐 이런 것들은 좀 조금은 남기고 가시는 것이 맞지 않겠나 싶고요. 선거의 결과는 그런 독한 말을 내뱉는 걸로 결정지는 것이 아니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유권자의 마음을 얻는 게 중요하거든요. 저희 민주당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용진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저는 이건 뭐 주제랑은 크게 상관이 없는데 한동훈, 원희룡, 나경원, 박민식 전 장관 등등 해갖고 지금 전부 다 이 건국전쟁 다큐를 보고 일종의 후기 릴레이를 하고 있는데 보면은 이게 농지개혁이 사실은 1948년 1월 말인가요? 이제 북한에서 농민 동맹인가 연맹인가 그 하면서 걔들이 이제 몰수 무상 분배하다 보니까는 이제 미군정이 남한도 뭐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해서 뭐 50 총선거 치르고 재헌 국회에서 재헌 헌법 만들고 이제 8.15 정부 수립하면서 그때 죽산 조봉암 선생이 맞습니다. 초대 농림부 장관 들어가서 이제 뭐 유상 몰수 유상 분배 이거 사실은 조봉암 선생이 한 건데 이걸 다 이승만 대통령 공으로 돌리는 거는 약간 좀 뭐 견강부회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 우리 뭐 KBC 시청자분들 우리 유재강 앵커의 그 박학다식 역사에 대한 해학 깊은 이런 지식에 대해서 다시 보시게 될 것 같은데 맞는 말씀이고요. 그 제가 알기로는 꽤 고생하신 걸로 알아요. 농림부 장관 했던 죽산 선생이 꽤 고생을 했고 그 당시 민심이 그 문제를 소장 문제를 그냥 넘어갈 수가 없게 돼 있어요. 재밌는 거예요. 제가 하나 역사에 대해서 한 말씀을 드리면 그 의열단을 비롯한 조선혁명당 그리고 뭐 임시정부 이 모든 독립운동과 관련된 단체들의 제1강령이 뭔지 아세요? 뭔가요? 소작제를 폐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조선시대와 일제시대에 원한을 쌓았던 두고두고 우리 백성들에게 원한을 쌓았던 제도가 그 소작제도거든요. 그 제도를 폐하고 경제화 유전의 원칙으로 돌아간다. 그래서 우리 헌법에 경제화 유전의 정책. 땅 짓는 사람이 주인이다. 농사 짓는 사람이 주인이다라고 하는 거를 명확하게 해놓거든요. 그거를 제대로 건드리지 않고는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 일을 해낸 죽산 조봉암 선생에 대해서 칭송을 먼저 하고 그리고 그때 대통령이 이승만 대통령 아니야 그렇게 하는 건 뭐 인정을 하겠습니다만은 모든 공을 이승만 대통령한테 다 가져가고자 하는 건 또 다른 역사 왜곡이라고 봅니다. 이게 뭐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도 그렇고 대한민국 건국절 그리고 이승만 국부화 논란 이게 일련이 다 연결이 돼 있는 건데 이거는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 좀 너무 그럼요. 끝도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KBS 신년대담 뭐 모두에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게 그 어떻게 보셨어요? 근데 재방송까지 했던데 오늘 고민정 최고위원은 그 CBS 김현정 그 뉴스쇼 거기 나와갖고 아니 이렇게 욕먹고 비판받는 걸 또 트냐 무슨 KBS는 빌런이냐 뭐 이렇게 아주 직설적으로 친정을 비판하던데 저는 그 3번, 4번 틀었으면 싶습니다. 왜요? 예, 많은 분들이 보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또 저런 대담을 다 하나. KBS가 지금 뭐 사실은 확 기울어져 있죠. 그냥 그 홍보 대행사 역할밖에 못하고 있는 거 참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이 약속 대련, 약속 인터뷰 이렇게 하는 거 국민들이 보면 다 알거든요. 그거 많이 보고 뭐 명품백을 그 파우치라고 얘기하고 또 명품백이라고 말하지 못하는 그런 웃기는 상황. 한동훈 장관도 그렇게 말 못하잖아요. 김건희라고 하는 이름 석자를 입에 못 올려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정치하고 이런 식으로 그 권력 앞에 주눅드는 언론 국민들이 3번, 4번 더 보셔야죠. 그래서 이걸 빨리 바로잡아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드셔야 이번 총선에 다들 나와서 투표하실 거라고 봅니다. 근데 저는 KBS는 뭐 말씀하신 대로 그렇다고 치고 사장이 바뀐 점도 있고 뭐 그러니까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외신들 보도를 봐도 엄청 박하거든요. 평가가 이게 뭐 국민들만 더 뭐 열받게 했다 뭐 이런 그럼요. 평가가 주류인데 근데 대통령실이나 대통령께서는 저 정도 입장이랑 저 정도 말씀을 하시면은 이게 뭐 진화가 되거나 국민들이 뭐 이해하고 넘어갈 거라고 생각을 하신 건지 뭐 그게 저는 궁금하던데 어떻게? 아니 이제 거꾸로 제가 이제 저희 그 아내에게 앞으로 사람들에게 박절하게 대하지 마. 주는 건 다 받아야 돼. 사람이 그럼 못 써. 대통령 부인도 그러시는데 당신도 그래야지라고 얘기하면 국민들이 웃겠어요, 안 웃겠어요? 웃죠. 그 뇌물인지 뻔히 알고 이유 없는 선물을 주는데 대통령이 박절하게 해야지 말랬지 이러고 받아요? 그런 사람들 이제 다 봐주실 거예요? 민주당 우리 현역 국회의원들 뭐 뇌물이니 뭐니 뭐 해가지고 뭐 돈봉투 받았네 뭐 받았네 해가지고 다 수사하고 있잖아요. 그분들이 박절하게 대할 수 없어서 받았다 그러면 어쩔 거예요? 김건희 여사 수사 안 할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냥 넘어가요?
대한민국 국민들이 수준이 얼마나 높은데 꿈 깨세요. 정말 대통령실. 우리 대통령도 이런 식으로 얼렁뚱땅 넘어갈 수 있다? 엉망진창이 계속되는 것밖에 안 됩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국민을 우습게 알고 야당을 얕잡아보고 언론을 자기 주머니에 공깃돌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이니까 지금 이렇게 하는 거예요. 대통령을 정신 바짝 차리게 하는 일, 이 무도한 정치를 멈추게 하는 일은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이 승리하는 일입니다. 다만 민주당밖에 믿을 곳이 없다. 믿을 구석은 민주당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듣도록 민주당이 단결하고 이길 수 있는 구도를 만들어내는데 앞장서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서울광역방송센터에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전해드렸습니다.